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찰위성 발사를 또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강력하게 규탄했고 대응책도 논의했는데요.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 사흘째를 맞은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책 나온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려던 남성이 또 체포됐습니다. 서울 신림동 강간살인범의 실제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폐지된 의무경찰제 제도 입과 사법입원제 등 민생치안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북한이 오늘, 즉 8월 24일 새벽 3시 50분쯤에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북한의 우주 발사국이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즉각 인정하고 나선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런데 아마 즉각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감시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실패를 인정했지만 10월에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요. 2단계까지는 성공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3단계에서 실패했고 또 3단 분리는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자체도 역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6시에 긴급 소집된 NSC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합참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즉각 지시도 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라. 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특히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사항들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그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견고하게 이제 운영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일 간에도 이제 정보 교류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중간에 일시 또 중단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다 이제 복원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런 뭐 정보 교류를 비롯한 북핵, 북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협의체가 완전 복원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때 향후에도 이제 이걸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정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우주개발국이라는 곳이 즉각 인정을 하고 나온 것도 외신들은 다소 의외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하게 떨어진 게 다 한미일 정보망에 다 체크됐기 때문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이 이제 발사 실패한 거 우리 합참이 곧바로 확인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대로 추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정보 교류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북한이 왜 자꾸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와 다르게 뭐 즉각 공개도 하고 이럴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우리는 그냥 우주 개발을 하는 뿐이고 이거 뭐 그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고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한 그런 우주 발사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혹의 눈초리니 제재니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라. 일종의 회피 수단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죠.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투 참모단 여러분들이야말로 철통 같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떠받치고 있고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의 상징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영어로 UFS라는 약자로 불리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로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째 훈련 중에 한미연합사의 전시지휘소, 이른바 CP 벙커를 방문한 건데요. 지난 4월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들렀을 때 했던 말, We go together. 윤 대통령도 역시 같이 했습니다. 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강조한 것인데요. 아까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의 이것이 공약이 됐든 원칙이 됐든 정신이 됐든 미국은 사실은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만들어낸 그런 그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이슈까지도 세 나라가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지만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도 그렇고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어떤 의무 사항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go together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전시 지휘소는 전시에 정말 전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고 네. 또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의 일각에서는 나름대로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내지는 네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은요. 상식적으로 1945년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군사적 준비가 잘 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방 능력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 군데서 훈련도 하고 실전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 쌓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전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전 훈련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상대로 하여금 주춤하게 만들고 도발에 대해서 우려하게 그래서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윤 대통령의 We go together라는 한마디입니다. 네, 이 CP 벙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 라카메라 미 8군 사령관 등 한미 장병들을 만나 이런 격려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go together. 여기 계신 전투 참모단 여러분들이야말로 철통 같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떠받치고 있고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의 상징입니다.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콕 집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이어서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 동맹의 압도적 능력, 한미 장병들의 실전 연습과 훈련, 그리고 확고한 정신무장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다. 표현이 정말 매우 강력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언급하면서 도발 수단도 다양화됐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정보 라인을 통해서 다 확인이 지금 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하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뭐 금융 제재 이런 정도에 그쳤고, 미사일 핵 개발 담당자들에 대한 제재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사이버전 관련해서 이런 해킹 세력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뭐 그동안 뭐 통계 또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제 밝힌 내용을 보더라도 해킹 공격은 거의 상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우리 뭐 각종 군사 시설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뭐 원전 이제 운영 관리하는 수력 원자력까지 해킹하는 그러면 메일도 다 예, 그냥 하고요. 그런 사태까지 이제 진행이 이제 된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재래식 뭐 군사 위협에만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 이제 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성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3단 추진체까지 활용해서 아주 장거리 또 원거리 미사일까지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까지 고려하고 뭐 핵 개발 역량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한테 그런 도발을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북한이 굉장히 위협 강도도 높이고 있어요. 발언의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찾은 곳을 이제 좀 더 깊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시지휘소는 CP 탱고, 영어로 커맨드 포스트 탱고라고 불립니다. 어떤 뜻인지, 또 아까도 나왔지만 연합사의 브레인이다, 두뇌라고 불려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CP 탱고라는 게, 탱고가 Theater Air Naval Ground Force Operation, 그러니까는 전구 육해공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이에요. 에어 네이벌 그라운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해공 작전을 총지휘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사실 1970년대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에 콘돌리자 라이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국무장관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CP 탱고를 보면은 실제로 특수 정보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주요 국방 인사들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계기로 해서 이곳을 방문한 하나의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캠프 데이비드의 그 공약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강경한 정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도발을 시도한다라든지 또는 정말로 그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면은 이거는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과 결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 커맨드 포스트 탱고를 방문한 곳이고요. 네네. 이곳은 특히 이제 fallout 그 방사능 낙진도 그 막을 수 있는 벙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이곳에서 총 그 지휘를 하면서 2달을 버틸 수 있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 태세는 갖추어져 있으니 혹여라도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정보시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SCIF, 그러니까는 모든 예민한 정보를 이곳에서 전부 그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러한 어떤 무력에 의한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이 벙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 벙커예요. 그러니까 짓기는 철근 콘크리트 지은 구조물, 지하시설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로처럼 돼 있고 서로 그 위치 추적을 한두 사람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견디면서 2달을 버틴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시설 증축을 해와서 지금 그 규모가 한 10,000평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단일 시설물로 10,000평이다. 이건 엄청난 규모를 지금 자랑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시가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휘부가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0평이에요. 저 넓이가 예,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하에.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이 다 이제 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완비가 돼 있는 그런 병원, 상황입니다. 상하 수도 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핵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어할 수 있고 당연히 생화학 공격도 방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2개월간 생활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지휘소를 포함해서 뭐 보면 이제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가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고 그러면 이제 그 지하벙커 지구 종말의 날 이럴 때 나오는 곳입니다. 지하벙커 네. 회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을 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직전에 이 벙커를 방문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26일 그러니까 9년 전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갔던 그 모습입니다. 저 때가 이제 최초 공개여가지고 화제가 대단했었어요. 네, 지금 그 양측의 배석자들과 함께 지금 그 브리핑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모든 시민 여러분, 연합사령부에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북한의 핵 사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곳 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두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저곳을 방문했을 당시 전후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북한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핵무기 보유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위기에 대한 이제 그 국민적 위기감도 굉장히 고조돼 있을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대변인의 얘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어제 방문에 대해서 결연한 국가안보 소의지 그리고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강도가 좀 과거와 달리 좀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이제 함께 설명이 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이제 미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본 그 위성을 이제 빙자한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서 아마 그 7차 핵실험도 실제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한반도의 이제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관련한 행보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그 북한판 그런 뭐 고고도 정찰기 뭐 이런 것도 선보이기도 하고 네네. 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무인기와 관련한 이제 위협도 강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할 때 이쯤에서 북한의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 훈련 규모가 지난 정부 때에 비해서 뭐 거의 서너 배 가까이 다시 이제 강화가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와 관련한 이제 배경도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아마 방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그 방문 의지를 아까 이도훈 대변인의 발표로 봤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해석을 또 정호금 의원은 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미 이제 북한이 사실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아사자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아사자들이 많고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느냐고 총리를 닥달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더 군사적으로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극한 코너로 몰리게 되면은 또 어떤 그 불가 예측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선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그 CP 탱고의 경우에는 전술 핵 공격에 견딜 수 있고 2달 동안 버틸 수 있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요. 의미냐면은요.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를 향해서 무모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그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을 받더라도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억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총괄해가지고 그 이도훈 씨가 한마디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방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한미연합사 CP벙커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그때 박 전 대통령은 각군 작전사령관들과 화상통화도 했었는데요. 독도와 이호도수호를 각별히 당부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연합사를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 각군의 작전 사령관들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의 어떤 그런 그 위협에 앞서서 우리가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공고히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독도와 이호도 수호를 위해서 철저히 경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얘기도 하고 제주도 남방 이호도 얘기를 또 특별히 했어요. 독도는 한일 간에 지금 일본이 무모하게 지금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호도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영토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한미 연합사를 방문해 갖고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 지금 미군 장성들도 있을 텐데 독도와 이호도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분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미국의 제너럴들이 아니 대통령님 그거는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국의 대한 방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그런 식으로 대못을 박아가지고 한미 동맹에서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만 독도와 이호도는 우리 거거든요. 라는 전략적 언사를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립이지만 한미 장성들, 특히 미군 장성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미국은요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랬죠. 거기다 대고 독도 2호도 잘 방어해 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명민한 대통령으로서의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견제하고 중국도 사실 견제하는 발언일 수 있겠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거죠. 대통령이 연합사 방문해서 독도 2호도 수호 위에서 철저히 경계해 주세요 그랬는데 미국의 장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기록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역사적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1년 3개월 전에 취임한 이후에 전략자산 훈련에만 현장 방문을 15번이나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 조금 넘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비교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좀 과도하게 이 국가안보 부분이 좀 소홀히 다뤄졌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워낙 이제 남북한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제 북미 이 정상 간의 그 회담도 잘 성사시키고 한반도 내에서의 이제 남북한 관계 긴장도 좀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한미 동맹이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한미 군사 동맹 부분에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우리 군의 훈련도 확실히 양이 좀 많이 평균 증가했습니다. 200번 넘게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연간 한 880여 차례 정도 훈련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1,300여 건 정도로 네. 좀 확대가 된 이제 그런 상태고 아마 이런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나눴듯이 이 한미 이제 연합훈련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이제 우주군까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그런 관점까지 고려가 돼서 한반도 플러스 알파, 한반도에서 더 확장된 영역에서의 군사훈련 부분도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을지훈련의 가장 큰 특징이 야외 기동 훈련을 역대급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실전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상 훈련은 도상 훈련일 뿐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두려울 정도로 정말 흉흉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특별 담화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경찰제의 재도입, 사법입원제 등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간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라북도 전주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책 나섰던 여성을 따라가서 성추행을 하려던 40대 남자가 체포됐는데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제 이제 밤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영시형이기 때문에 그때 30대 여성이 이제 전주시 산천변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대 남성이 뒤에서 이제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숲으로 이제 끌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히 이제 저항을 하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다가 14시간 만에 이제 잡혔어요. CCTV로 추적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주변 CCTV 다 확인하고 해서 40대 남성을 이제 특정을 해서 14시간 만에 오후 2시에 검거를 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일단. 네. 뭐 너클이니 뭐니 흉기, 둔기가 사용됐다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대책이 어제 나왔다는 말씀 드렸는데 의무경찰제가 일단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사실상 완전히 폐지가 됐었습니다. 이 의경제도는 1982년에 창설이 됐죠. 그렇다가 문재인 정부 때 직업경찰관들을 더 뽑아서 의경의 빈자리를 대체하겠다. 이런 주장과 함께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았죠.
네, 그 사실은 의경을 폐지하는 그 수순을 밟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육책인 측면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안이 이런 식으로 지금 허술해지고 여성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의경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제가 이 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예. 우리나라 경찰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보호를 해야 될 치안의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무슨 검수완박이냐 하면서 검찰의 그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고 또 경찰에 예, 예. 그리고 경찰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검수완박 또 검수원복해가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벌이면서 사회에는 지금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치안의 그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전주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모방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모방범죄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머그샷으로 얼굴 공개하고 또 이제는 오히려 무기징역에도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할 수 있어. 또 이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입원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의경이 2만 5천 명이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줄여왔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8천 명 정도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치안의 의무를 당장 급하니까 이제 소위 젊은 청년들 군대 가야 될 청년들에게 지금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볼멘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의경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민주당 등의 동의로 의무경찰제가 부활한다면 이 전제를 두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경들을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치안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시위나 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력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당장 이야기되는 것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일종의 신속 대응팀 형태로 이제 의경을 투입해서 뭐 5분 대기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건이 발생했거나 또 이제 발생이 요즘 보통 뭐 살인 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고가 이제 있거나 하면 이제 그 지역으로 일단 이들을 먼저 투입을 하는. 그리고 이제 방범 순찰. 예, 그와 거기다가 동시에 이제 넣겠다. 평상시에 이제 방범 순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방범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방순대라 그랬죠? 예, 그것을 이제 일단 경찰서 한 5개 정도를 묶은 그 권역을 다 커버할 만한 일종의 방범 순찰대 팀을 이제 또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평상시에 이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건 규모가 이제 대략 개소당 이제 96명씩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4,800여 명. 그래서 앞서의 그 병력까지 투입되는 그런 의경 규모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7,500명에서 8,000명 정도 그런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여성 대상, 이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우울증이다, 뭐 조현병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해라 마라를 결정하는 이게 사법 입원제인데요. 이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그 피해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러한 그 완력에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병력이 있어서 즉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그런데 약을
죽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보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지금 살인까지 가는 상황까지 네.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법 입원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입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은 강제 입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법정으로 가면 심신미약해서 또 빠져나가는 방법도 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비자발적 의사라 하더라도 이대로 놔두면은 사회적으로 범죄라든지 이러한 소지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법 입원제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입원 심사 절차를 조금 더 강력하고 까다롭게 해서 변호인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 죄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뭐 강간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횡행하니까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의원 말씀하신 걸 좀 더 얘기해 보자면 그렇다면 선진 외국들은 그 사법 입원제 같은 제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가 좀 조사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온전히 이제 이걸 전담하는 그런 국가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사법기관이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 영국, 호주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질환 법정을 아예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물론 이제 재판관이 독자적으로만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의 이제 조언도 듣고 또 이제 그 당사자의 변호인 발언 이제 그 얘기도 듣고 다 참고해서 하는데 어찌됐건 최종 결정은 이제 판사들이 내리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준사법기관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 심판원 그런 것이 이제 존재를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조인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외부 전문가라든가 이런 이제 그 정신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조금 더 이제 투입이 돼서 판정을 이제 내리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핵심은 예. 우리처럼 피의자가 가해자가 나 정신병이요 하면 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여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사법 입원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신질환자 중에서 약간 좀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착이 됐을 때 이대로 이제 방치를 해 둘 거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히 사법부의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해서 입원도 시키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머그샷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림동 강간 살해 용의자 피의자 최윤종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어제 23일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 이름, 나이를 공개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눌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머그샷이 공개된 사실상 최초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가 본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온전한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뭐 어렸을 때 주민등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이런 거 공개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이제 사진을 찍더라도 보면 비공식적으로 고개 푹 숙이고 있거나 뭐 모자를 쓰고 있거나 또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린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그 이런 그 형사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머그샷을 정확하게 이번에는 이제 공개를 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흉악범의 동의 없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흉악범들이 검찰로 넘어갈 때도 모자를 뭐 말씀하신 대로 푹 눌러 쓰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거나
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경우까지 있었죠. 이 경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 많았잖아요. 근데 또 경찰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화두가 되면서 실제로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흉악범들의 인권이 그 부각되면서 이제 경찰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그샷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원인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실제로 그 신상 공개에 있어서도 뭐 모자로 그리고 마스크로 가린다든 등 지금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었죠. 근데 사실은 그 해외의 경우를 보면은 아무리 유명 인사라 하더라도 머그샷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마이클 잭슨이에요. 예, 마이클 잭슨. 아동 성추행했다 그래갖고 머그샷을 그대로 다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사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범행에 대해서 인지가 자, 되면은 한번 보면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얘기하셨는데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로다주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머그샷이 공개됐었고요. 이 사람 누굴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안경 썼을 젊을 때의 빌 게이츠. 자, 미국에서는 이런 샷들 그대로 다 누구 예외가 없잖아요. 린제이 로안입니다. 유명 스타였죠. 또 남자 배우도 하나 더 있던데 샤이아 라보프라는 그 남자 배우 사진.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거죠. 그 머그샷이라는 그 표현도 머그라는 게 원래 머그잔이잖아요. 머그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얼굴에 대한 속어로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얼굴 가지고 세숫대야라고 말하는 경우도 그거 저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네, 그런데 아마 그런 개념으로 머그샷이라는 표현이 미국에서도 쓰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공개된 최윤종의 이 실제 머그샷도 아까 보셨듯이 얼굴 정면이 담긴 단 한 장입니다. 실제 사진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서서 찍으니까 키도 볼 수 있고 말랐는지 뚱뚱한지 근육질인지 그런 신체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게 한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사진에 보셨고 또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듯이 뒤에 이렇게 줄자 표시 쭉 돼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키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도 알 수가 있고 대략 이제 그 체형 전체적으로 뭐 체중도 약간 추정이 가능할 정도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만 사진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사람을 좀 특정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키 차이가 이제 확 나게 되면 이제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미국은 나름의 이제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부 영화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현상금. 예, 그 이제 바운티 헌터들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현상금 데드 사냥꾼들 있고. 오 얼라이브. 예, 그렇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이제 특정해서 이제 붙이거나 이제 사진을 그때는 붙이거나 아니면 스케치한 것을 그렇죠.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관례. 우리나라도 옛날에 용모팍이라고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는 용모파기 사진을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비로소 파기가 그 공개하는 흉터 자국까지 그린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흉악범들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향후 범죄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글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젊은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거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의원님하고 말씀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냥 훈방이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수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아예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세의 허용 한도가 높아진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장관이 지금 했습니다. 이런 살인 예고글이 넘치는 탓에 국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나 몇 명 어느 역에서 죽일 거야. 그러면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지 돈이 않습니까? 들죠, 엄청나게. 그러면은 출동했다가 보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기회 비용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살인 예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10대 어린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장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촉법 선언의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또 그 쟁점도 다시 부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난은 하지 말고 또 살인 예고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죄의식 없이 올라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대증요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성세대의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 분당 서현역 같은 이 사태가 또 일어나서 돈이 들으면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난글 쓴 선수한테 그 사람한테 네, 비용 청구를 하는 비용 거죠. 청구하고 네. 어리면 부모한테 부모가, 돈을 네. 내라고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이것이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호김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